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네. 네, 제 PD님 해놓은 거에 깜짝 놀랐네요.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예. 많은 아, 분들이 기다리셨던 네. 어떻게 3%는 정말 이런 분을 그렇게 쉽게 모실 수 있느냐. 네. 저희도 쉽게 모시진 쉽게 모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아기곰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악영입니다. 예. 네. 미국 잘 다녀오셨어요? 예. 저 4월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아기곰이라는 닉네임은 어떻게 지어진 겁니까? 제가 이제 그 이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한 게 아니라 이제 예. 직장인이었거든요. 상당 기간 직장인이어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이제 이거하고 같이 병행하기가 좀 이제 어려워가지고 예. 직장 몰래 하시느라고 그런 거구나. 몰래 거까지는 없고 이제 제가 그래도 그 이제 사장이라는 작자가 미국에 네. 이제 사장했거든요. 대표에서 했었는데 그 하던 사장이라는 작자가 부동산 전문가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 할 때 뭘부터 물어보겠어요. 앞으로 집값이 오를까요? 뭐 이런 것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선입견이 그런 쪽에 재테크나 이런 걸 열심히 하게 되면은 또 회사 생활을 좀 등한시한다라는 그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러니까 그 회사 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주말이나 집에 와서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네. 두 개의 인생을 살았죠. 부동산 전문가로서도 또 아기곰이라는 필명으로 예. 제가 2002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20년 됐습니다. 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예. 상당히 좀 오래가 됐죠. 그래서 선글라스도 마찬가지 이유시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면 안 된다. 예. 네, 뭐 아주 안 될 건 없지만 네. 곤란하죠. 많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사러 갈 때 상대방이 이제 알아보면은 네. 안 팔죠. 당연히. 또 제가 팔아야 될 때 상대방이 워렌 알아보면 당연히 버핏이 안 와서 사죠. 야, 이 주식 나한테 팔아 그러면 그런 이유로 잠깐만요. 이렇게 네, 그런 이유로 이거 뭐지? 왜 살라 그러지? 그런 경우를 가끔 이제 당했거든요. 네. 그렇게 실제로 당하신 적이 있으셨나 봐요. 예. 상대방이 이제 다행히 이제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 부동산이 알아봐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뭐 그런 모른 척 해달라라고 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파는 사람은 자기 집의 가치를 모르고 이제 덜컥 팔라 그런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제가 아주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시세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갖고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 그렇죠. 부동산은 더 심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래서 네. 야, 일단 멋있습니다. 아기곰님. 아기곰님하고 이 선글라스하고 매칭은 잘 안 되지만 팬더. 재밌게 웃으시니까 뭐 그냥 재밌는 분인가 보다 하는데 네. 제가 한 부동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저는 아기곰님이 쓰시는 한경 비즈니스인가요? 예,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쓰시는 글이 있어요. 예. 못 읽으면 찾아 읽고. 아하. 대개는 외부에서 쓰는 칼럼이라는 게 예. 심지어는 누가 대피라는 칼럼도 많고요. 이름만 팔고. 예. 그리고 매번 쓰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칼럼은. 근데 아기곰님 칼럼은 매번 칼럼을 쓰시기 위해서 무슨 별도로 스타디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그냥 새로운 통계를 갖고 와요. 계속 못 듣던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하. 매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야, 이 뭐지? 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섭외를 지난 1월에 드렸습니다. 그죠? 사실 한 몇 년 전에 하셨죠? 몇 달 전에. 몇 년 전? 몇 년 몇 년 전에 전부터 했었고요. 예, 세종 그 대학에서 그때 네. 한 2,000명 모아놓고 그때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TV는 처음 유튜브 TV는 처음 나오는 거고 예. 그때 이제 그때 가서 좀 그때도 강연하고 와주셨었고요. 다음에 예. 한번 모신다 그래가지고 아하. 기억이 있었죠. 예. 와. 오늘은 그렇군요. 뭘 여쭤봐야 되나요? 오늘은 부동산, 그러니까 윤석열 새로운 이제 정부가 출범하니까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여쭤볼 건데 음. 처음에 이걸 여쭤봐달라고 했어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단 그걸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떨 것이냐? 음. 일단 그거부터 좀 여쭤보죠. 예.
이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알려면 이제 현재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네. 부동산 정책이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에 예.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그거는 뭐 여권이나 야권이나 진보나 보수나 모두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인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 이제 결과만 보지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며칠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와가지고 제일 본인이 아쉬운 게 이제 부동산 잡지 못했던 거였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또 그다음에 1인 가구 등 이제 가구 수 늘어나는 걸 생각하지 못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어느 정도 사실은 사실에 입각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 그 뒤에 부분 뭐 1인 가구 증가는 이제 그거는 몰랐다는 건 그거는 조금 이제 나태한 거고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확 늘어난 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거는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잘했느냐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실수를 했어요. 첫 번째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그렇다 치고 우선 공급적인 측면에서 처음에는 공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양질의 주택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뻥치지 마. 그거는 시장에서 분명히 지금 현재 보면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집은 굉장히 많이 있어. 다만 그 집이 다주택자가 많이 갖고 있어서 문제지. 다주택자들을 풀리기만 하면 그렇죠. 된다. 압박해가지고 다주택자 그 물량 풀게 되면 시장에서는 충분해라는 논리로 공급을 안 했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후반기에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공급을 첫 번에 등한시했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주택자를 잡았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잡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집이 10채 있는 사람이 있다 가정해 보죠. 예. 한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집을 10개를 갖고 있어요. 예, 한 사람이 예, 10채가 예, 있는 예, 사람이라고. 좋겠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를 압박을 해요. 압박을 예. 막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나는 이제 정부에서 압박을 하니까 한 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팔아야 처분하겠다. 되겠다. 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9채를 막 팔아요. 예. 그 9채를 팔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돈이 팔았을 때 그 남던 안 남던 예. 처음에 그 전세와의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들어간 투자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당 1억씩 회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9억의 네. 돈이 남죠. 네. 9억의 돈 남는 게 아니라 이제 현금을 갖고 있죠. 현금화한 거죠. 네, 현금을 한 거죠. 집 한 채와 9억이 된 거죠. 그렇죠. 집 10채가. 맞아요. 예. 그럼 9억 갖고 뭘 할 것인가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9억을 갖다가 다 소비를 하지 않거든요. 예. 대부분 집을 샀던 사람은 노후 대책이나 또는 뭐 투자 수익이나 그걸 위해서 딴 걸 목적으로 해서 이제 그걸 사는 거지. 집이 한 채 있잖아요. 예? 집이 한 채 있잖아요. 그렇죠. 집이 하나에서 9억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그건 난 몰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은 오케이. 이제 10채를 다 처분했다고 봅시다. 그럼 예. 그 사람은 한 채만 갖고 있으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거죠. 10억짜리 한 채를 사는 거죠. 왜? 1억짜리 10채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 정부에서 네. 세금도 많이 걸치고 그다음에 뭐 투기꾼이나 욕도 먹고 그러는 거니까 똘똘한 한 채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다주택자를 압박하게 되면은요. 양극화 현상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이건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요. 현 정부 기존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싼 집들은 자꾸 파니까 떨어지고 그렇죠. 그 예. 판 돈으로 비싼 집을 자꾸 사니까 비싼 예, 집은 예, 이미 예. 비싼데도 더 오르고. 예. 근데 그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비싼 집을 산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심지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고위 당국자들 보면은 집 두 채 있으니까 팔아라 그러면은 네. 보면 어떤 걸 팔았어요? 다 싼 걸 팔았지 좋은 걸 안 팔았잖아요. 강남집 납두고 그렇죠. 지방에 있는 집 팔았죠. 주로. 예. 뭐 다 그렇게 되니까 심지어 자기 지역구에 있는 걸 팔고 강남 걸 남기고 막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안 하게만 그 부인한테 그 사모님한테 엄청 혼나니까 그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하물며 이렇게 많이 배우시고 권력 잡으심도 그렇게 하는데 많이 안 배우고 권력도 없는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래 다주택자에서 그 압박을 해 그러면 그걸 하고 이제 똘똘한 거로 몰리면서 양극화가 벌어져요.
그게 양극화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올랐다는 건 아니에요. 집값이 예. 올랐다는 건 그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올랐어요. 다 올랐으니까. 근데 양극화가 엄청 벌어졌다는 거죠. 아. 양극화가 엄청 벌어져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벌어졌냐면은 현 정부 출범 예. 그러니까 2017년 5월 이후 현 정부 출범했을 때는 고가 주택 한 채를 팔잖아요. 네. 그러면 저가 주택 5채를 못 샀어요. 4점 몇 채밖에 못 샀어요. 5년 전에는 예. 예, 5년 전에는. 근데 지금 팔게 되면 고가 주택 한 채를 팔잖아요. 예. 예. 저가 주택 10채 이상을 살 수가 있어요. PER 10배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죠. 고가 예, 주택이라는 게 거기서 데피니션이 어떻게 됩니까? 아, 상위 10%. 아, 가격을 상위- 갖다가 이제 가격? 1부터 100까지 쫙 났을 때 상위 10%. 30% 중에 있는 거 하나를 예, 가운데 예. 걸 하나 팔면 예, 예, 예. 하위 10% 거 몇 채 사냐? 아니, 상위 20%하고 하위 20%하고 20% 비교한 거예요. 예, 비교하면. 그걸다가 이제 예. 5분위 배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위 20%의 가격하고 하위 20%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나눈 것 갖다가 5분위 배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KB국민은행에서 매달 발표를 하는데 예. 그게 지금 현재 보면 역사상 가장 크게 벌어졌어요. 그뭐 그렇게 벌어진 적이 지금도 없어요. 아하. 그럼 그건 뭐냐면은 뭐 유동성이 늘어나서 그러냐? 그 유동성 들어가면 저가 주택도 올라야 되잖아요. 같이 올라간다면 말이 되는데. 네, 네. 그 왜 이렇게 비율이 가냐? 똑같으면 하는데 이게 벌어진 거는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을 하나의 경제의 관점으로 좀 봐야지 예. 이거를 정치의 관점을 보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나오셨으니까 예. 그렇다고 그럼 다주택자들을 다 풀어주면 예, 다주택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다주택자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안 그래도 이제 집이 없어서 서민들이 먼저 사야 되는데 그렇죠. 풀어주면 다주택자들이 더 사고 해서 예, 맞아. 그러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서민들은 또 집이 없고 그렇죠. 예,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질문을 던질 예, 것 같아요. 마찬가지 질문. 예. 그러니까 공급이 말씀하셨던 대로 공급이 늘어나도 집값이 안정이 되겠죠. 예. 근데 예를 들면 파는 사람이 많아져도 그게 예. 똘똘한 한 채로 가더라도 예. 어쨌든 판 9채가 팔리는 건 있는 거니까. 그게 저가 주택이 팔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가 주택으로는 저기 안 팔고, 그러니까 그 양극화가 벌어지는 양극화는 거죠.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양극화는 예, 벌어진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은 우리는 양극화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내려갑니까? 양극화는 인정. 아니요. 그것도 안 내려갑니까? 왜 다주택자들이 파는데 매물이 많으니까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아까 우선 집값에 끼치는 영향은 뭐냐면요, 유동성, 그다음에 수요, 공급 그 세 가지 크게. 예.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유동성 곱하기 수요 나누기 공급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예. 그 나머지가 아까 수요가 주는 거 또는 공급이 느는 거보다 유동성 느는 게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난 10년간 유동성이 2배 이상 늘었어요. 예. 그 2배 이상 늘었으니까 이제 M2 기준으로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집값도 2배가 되는데 2배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이제 감가상각이 또 있기 때문에 땅값은 정확하게 2배가 오른 게 맞지만 예. 집값은 이제 감가상각이 있으니까 2배로 오른 건 아니고 그다음 적게 오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제 집값 앞으로 이제 떨어질 것 같아 올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역으로 해요. 네. 10년 후에 짜장면 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제 그걸 질문. 짜장면 값 10년 후에 짜장면 값이 지금 더 떨어질 걸까요? 예. 뭐 올라 있겠죠. 오르겠죠. 물가는 뭐 이렇게 그쵸. 천천히 오르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게 물가라는 게 바로 그게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온갖 게 다 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음. 자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 예. 심지어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기준금리를. 예. 근데 3월 달도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미국에 전년 대비해서. 음. 작년에도 엄청 올랐는데 거기서 더 올랐어요. 음. 그럼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라? 특히 심지어 이제 모기지 금리가 엄청나게 오른데도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럼 기현상이죠. 그럼 왜 이렇게 오르냐 하면은 원재료 값이 또 오르잖아요. 원재료 값이. 그래서 알루미늄 값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은 그 화면 넘길까요? 예,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뭐 다들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조용하게. 예. 화면 좀 얼마나 이제 경청하려고. 해주세요. 네, 화면 좀 같이 볼까요? 예.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계속 발표를 해요.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 이제 10년간 알루미늄값 국제 알루미늄값이 얼마나 움직였느냐 보면은 다 여기서 왔다 갔다 10년 하다가 동안 안 움직였네요. 예, 예. 최근에 들어와서 쭉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 그 2년 동안 이게 거의 2배 이상 올랐어요. 133%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133%가 된 게 아니라 233%가 된 거죠. 예. 100원이 233원이 된 거예요. 예. 알루미늄 값만 올랐냐? 아니죠. 딴 것도 다 올랐어요. 뭐 구리, 니켈, 심지어 뭐 옥수 이런 것도 오르고 네. 철근값 다 올랐어요. 그래서 예. 집을 지려고 그러면 인건비도 엄청 올랐고요. 미국 같은 경우 인건비도 엄청 올랐고. 네. 그러니까 집을 지려고 그러면 옛날에 이제 100만 달러였다 집이었다. 헌집이. 지금은 새 집은 100만 달러에 못 져요. 다 올라서 모든 게. 건축비가 더 올랐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그 구축 옛날에 싸게 산 거 예. 구축을 좀 싸게 사면 되는데 구축 있는 옛날 집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가격을 또 올리죠. 예. 새 거가 높게 분양되는 거 보고 120만 달러에 우리 동네 120만 달러 분양했어? 그럼 나도 한 110만 달러 받아도 되겠네.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사람 싸게 샀지만 예.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오른다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리 생활에도 이렇게 막 밀접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거죠. 새로 짓는 집의 집값이 자재값 인상 때문에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이제 어디서 또 영향을 미치냐면은 둔촌주공이라고 요새 막 뉴스에 이제 보셨죠? 뜨겁죠. 네. 그거의 본질이 이거예요. 둔촌주공이 이제 그 재건축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공사하고 이제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철근을 맨 처음에 사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놓으면 예. 다 녹수니까 예. 그때 사놔야 되는 거 이제 그다음에 자재 돈을 갖다가 자재에다가 이제 잠겨놓을 수 없는 거니까 그때 필요한 건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예. 시멘트값 올라가 철근값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격을 더 달라는 거고 공사비를 그것 더 때문에 달라는 생긴 거고 갈등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조합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처음에 계약한 대로 하자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정확하게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계약 내용에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넣었다고 그러는데 뭐 예. 그것까지 제가 거기다 개입할 필요는 없고 그 본질은 뭐냐면 물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았으면 그 자재비가 하나도 오르지 않았으면 그런 트러블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둔촌주공의 본질이 시공사의 욕심과 조합원의 욕심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예. 시공사가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소비자가 부담할 것인가? 그 이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둔촌주공은 그래 우리가 워낙 큰 단지라서 그런 건지 이게 예.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계속 몇 년간에 벌어질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단지에. 예. 예, 질문을 한 두 개만 여기 나온 말씀 중에서만 예, 드릴게요. 일단은 근데 집값이 오를 만한 이유는 지금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전자제값도 예, 있고 뭐 예, 세계적으로 M2도 늘어나고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집값도 만만치 않게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까지 오른 것에 대한 설명은 이해가 되고 예, 예. 뭐 그래서 올랐구나 됐는데 예, 예. 이제 지금 우리의 관심은 오른 폭도 상당하기 때문에 예. 야 그래도 그 유동성이든 뭐든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예. 그래도 그거보다도 더 오른 거 아닌가? 예. 그러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예. 그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예. 쉬어갈 테니 매수 시점을 좀 뒤로 늦춰야 되는 거고. 예. 야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반영 안 된 것도 아직 많아. 이게 올라간 게 오히려 적게 오른 거야라고 하면 예. 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사야 되는 건가를 해야 될 텐데 예. 어느 쪽입니까? 그 지금 현재 보면 집값이 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유동성에 비해서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유동성 보면은요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게 이제 2월 달까지 발표되는 거니까 예. 지난 10년간 유동성이 이만큼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배가 늘었냐면 207%가 늘었어요. 예. 예. 근데 집값은 그만큼 안 올랐거든요. 예. 이제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무슨 아파트 왜 우리 동네 6억짜리가 13억 됐으니까 2배 이상 올랐네. 그런데 그런 집도 있고 오르지 않은 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평균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평균적으로는 2배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2012년 대비 예. 두 배가 못 오른 지역은 조금 좀 더 여지가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집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예. 집은 더 많이 오를 것이고 그쵸. 열악한 집은 덜 오를 테니 예. 우리가 이제 3% 이제 주식을 잘 하시니까 이제 예. 저 주식에 대해서 하면은 종합지수가 예를 들어서 10% 오른다고 모든 주식이 똑같이 10%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예. 10% 오르는 날도 하한가 치는 종목이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오르는 데가 있고 오르지 않은 데가 있어요. 예. 현 정부에 들어와서 집값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집값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그게 모든 지역이 똑같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이 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현 정부 출범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70% 이상 오른 데가 7군데가 있어요. 7개 지역이 있는데
놀랍게도 집값이 현 정부 출범일보다 떨어진 데가 4군데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제 같은데. 예. 예. 그런 데는 집값이 현 정부 출범 후에 떨어졌어요. 유동성이 그렇게 늘고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예. 집값이 떨어지고 어떤 데는 막 70%째 오르고.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양극화도 양극화. 벌어지고 차별화도 이제 엄청나게 아마 벌어지는 거죠. 서울이나 이런 데가 70% 올랐겠죠? 아닙니까? 세종시, 서울도 오르고 이제 분당도 예, 오르고.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이제 노원구, 분당구,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저 1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원구만 서울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분당구, 세 번째가 이제 광교가 있는 영통구.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덕양구, 의왕구, 그다음에 이제 의왕구가 아니라 의왕시. 네. 그다음에 이제 일산에 있는 덕양구, 그다음에 영등포구, 그다음에 이제 광명시. 예, 그렇게 7군데가 이제 70%가 넘었는데 그 중에서 서울은 2군데고 나머지 5군데는 경기도죠. 그러니까 그 정도 오른 그 지역의 그 집값은 네. 유동성 증가 등 다양한 이유보다도 혹시 더 오른 겁니까? 더 오른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보다는 적게 올랐어요. 70%니까 아까 그래요? 뭐 5년에 70%니까 유동성보다 좀 더 올랐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지역은 많이 올랐는데 반대로 적도 있으니. 뭐 안 오른 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평균 집값은 그렇게 그 유동성 전반적으로 증가만큼 과도한 오르지 거품은 않았어요.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올랐기도 올랐고 비싸지기도 비싸졌으나 예. 그래서 지역별로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저기 한 게 뭐냐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 굉장히 개별성이 강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네. 집값 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정말 사면 안 될 거품이 막 이만큼 껴가지고 사면 안 될 때도 사놓고 나가지고 그럼 당신이 오른다고 그랬잖아. 왜 안 올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오를 것 같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를 것 같았는데 정말 그 상폐되기 직전 걸 사고 나가지고 내 거 왜 안 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개별성이.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너무 하락에 대해서는 약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 유동성의 영향이 크다고 하셨는데 뭐 예. 물론 이렇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예. 유동성 그러면 예. 지금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유동성이 좀 줄어들 텐데. 유동성은 줄지가 않고요. 네. 유동성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죠. 속도는 줄어들 텐데. 예, 예, 그러면 예. 부동산의 가격 상승도 제한된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예, 예. 그 유동성 이 속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제가 이제 강의하는 자료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예. 자, 요거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요거는 이제 그 전년 대비에 M2가 이제 얼마나 늘어나느냐라는 네.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쭉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얼마 늘어나는가. 그게 많이 늘어날 때도 있고 적게 늘어날 때도 있고 이제 많이 늘어날 때 적게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MB 때 이제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MB 말년에 이제 조금 몸을 사렸죠. 몸을 사리다가 다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좀 더 이제 많이 올랐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 사태 때 이제 제일 바닥을 치다가 이제 현 정부 때는 지금 엄청나게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2월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이제 11.8%가 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역사적 평균치가 이제 전년 대비 8% 증가인데 예.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거하고 집값과의 관계예요. 아까 관계에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유동성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이때도 예. 전년 대비 3%가 증가된 거지 유동성이 네. 줄어든 적은 없어요. 예. 우리 역사상 없습니다. 유동성이 전년보다 적게 늘어나냐 많이 늘어나냐 적게 늘어나냐 그거지 줄어든 적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적게 늘어날 때는 집값이 적게 오르고요. 아하. 이렇게 많이 늘어날 때는 집값이 오르고 적게 늘어날 때는 집값이 적게 오르고 이게 역사상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우리가 IMF 직후 빼놓고는 또 국제금융위기 때 빼놓고는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제 집값이 이렇게 정말 그냥 미친 듯이 이렇게 오른 거죠. 그래서 유동성 영향도 굉장히 강한데 그러면 이제 유동성을 갖다가 줄이면 어떡하느냐? 유동성을 줄이면 집값 짜기에서는 예. 유동성이 제일 직접적인 거니까 네. 유동성 줄이면 어떠냐? 자, 그러면 이제 경제가 아작이 나겠죠. 음. 부동산은 경제가 아니라 경제 일부예요. 일부기 때문에 다른 걸 막 하는 거예요. 경제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상공인들한테 돈을 갖다가 이제 세금을 운영 자금을 이제 서포트 해준다던가 예. 또는 뭐 청년들한테 얼마씩 나눠준다던가 이렇게 돈이 나가면서 돈이 풀려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 돈이 몰려가면서 이제 시중에서 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를 망치면은
오케이 집값 IMF나 국제금융위기처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시중의 유동성을 막 느려도 그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 시장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하면 되지 않느냐. 네. 그게 바로 주택 대출이에요. 주택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 예. 그래서 이제 주택 대출 규제가 그거는 사실 보면 직접적으로 그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좋다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유용한 방법이기 효과적인 때문에 방법. 효과적인 예.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한번 이제 그런 걸 집값 잡냐 안 잡냐를 두 번째 떠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백투 베이직 그래 처음부터 네. 다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처음에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에서 생각해 보면은 집값은 왜 잡아요라고 하니까 아까 이제 이프로님이 뭐라면은 그게 이제 청년층이나 아니면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사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집값을 잡아야 됩니다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DTI 또는 DSR 규제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지 말라냐면 현금 받은 사람은 돈 빌릴 필요도 없고요. 전세 끼고 집을 사는 다주택자는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은행에서 빌려주지도 않고 빌릴 필요가 없어요. 전세 끼고 사면 되는데 누가 돈을 빌려야 되냐면은 무주택 서민이나 아니면 청년층인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들 보면은 또 다른 통계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해도 안 되고 예,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요. 실수요자가 피해 보니까. 예, 20, 30대에 집 구매 그 여력이 확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게 보면은 정부가 대출 규제한 이후부터 20, 30대의 구매 포션이 전체 이제 구매자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포션이 막 줄어들어요. 그건 맞는 말씀이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집값 잡히지 않습니까? 집을 잡죠. 근데 네. 잡히는데 그러면 집값 잡혀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민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집값 잡아도 집값 잡는 목적이 아까 면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보다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 집값을 잡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을 갖다 헷갈리는 거죠. 그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 예, 예를 들면 대출 규제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자는 게 그렇죠. 사실은 서민들도 집을 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예. 거였는데 이제 예. 대출 규제를 하면 예. 소득에 따라서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오히려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는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다주택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예를 들면 강남이라든가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건 알겠으나 예, 예.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게 예. 예를 들면 한정된 땅 안에서 집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정된 땅 안에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집이 네. 한정돼 있고 예. 그 한정된 공간의 집을 사람들이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예. 예를 들면 다주택자가 많아지면 예. 그만큼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양극화가 좀 이루어지더라도 예, 예. 똘똘한 한 채로 몰린다 하더라도 예, 예. 다주택자를 좀 규제하고 예. 그 1주택자들을 좀 우대하는 정책으로 하는 방향 자체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용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주택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건 없어요. 둘 중에 예. 하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다주택자에서 규제를 해 그러면 양극화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는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 이런 데는 하늘 날개 날아갈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다주택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개를 못 사게 하니까 하나밖에 못 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거 갖다가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이제 경제의 경제의 관점을 본 게 아니라 거기다 도덕적 이제 잣대를 들여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더 나가서 그게 이제 왜 현 정부 그 기존 정부의 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냐면 새 정부도 똑같은 잘못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보세요? 첫 단추가 뭐냐면은 전제 조건이 우선 많은 사람들이 전제 조건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뭡니까? 집값 안정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네. 있어요. 새로 들어설 정부도. 그렇죠.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집값 안정. 그래서 뭐 집값이 왜 안정돼야 돼?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 생각은 안 하고 야, 그건 당연하잖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너 통일 안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거죠. 의문을 안정? 던지지 않는 거예요. 예. 집값 안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집값이 높은 것 그 자체는 별로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거나 안 오르면 그것도 집이 새로 안 지어지니까 문제인데 네. 완만하게 올라주면 참 좋은데 그게 제 베스트. 많이 오르면 결국은 임대료도 올라가고 뭐 땅값도 올라가고 하면 뭔가 생산적인 공장을 짓는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더라도 비용이 올라가고 근로자들도 월세 많이 내야 되니까 월급을 많이 받아봐야 소용없으니 월급 더 올려달라 그러고 그럼 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수출품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완만하게 오르는 것까지야 바람직하지만 많이 올라서 좋을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아닌가 봐.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이제 집값 올라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네. 올리라고 해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네. 아니고 네. 일개 개인이 그렇게 영향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팩트를 보자는 거죠. 예. 그 이제 6월 21일 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온대요. 한국에 이제 윤석열 씨라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예. 그때 이제 대통령 되겠죠. 예. 만나러 와가지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윤 대통령이 이제 윤 대통령 되실 분이 대통령 되실 윤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만나가지고 나 고민이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집값을 잡고 있습니까? 미국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씁니까?라고 하면 바이든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바이든이 예. 뭐라고 대답? 열심히 지어. 집을 많이 짓는다. 예? 아니, 그러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럴 거예요 아마. 뭔 소리 하는 거야? 집값을 왜 잡아? 너 어디 아프니? 집값을 왜 잡아는 거죠? 선진국에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 예. 미국뿐 아니라 영국 수하 수상이고, 그다음 프랑스, 그다음 예. 독일 수상, 예. 취임사에 집값을 안정시키고 그런 말이 단 한 마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미국은 집값을 덜 오르게 만들고 싶지요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건 맞지. 그런 거. 그건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경제의 하나의 그냥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현상이다? 집값이 오르던 떨어지던 그거는 시장이 알아서 할 거지. 시장이 알아서 할 거와 정부가 할 일은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정부의 정책 만능주의에 빠졌어요. 정부가 나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예. 내가 하게 되면은 모든 백성이 나한테 읊조리고 이렇게 움직일 거야.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거고 예. 저렇게 하면 저렇게 움직일 거라는 그런 권력 만능주의, 정책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예. 시장이 할 건 시장이 하는 거고 예. 정부의 할 건 정부의 몫인 거예요. 예. 정부가 할 거는 거시적으로 봐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집값을 장기적으로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예. 집을 당장 안 사도 될 만큼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집을 당장 안 사도 되거든요. 집값이 잡힌다고 집값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이제 아까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증거는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네. 뭐 나중에 혹시 제 강의 들으실 강의 있으면 한번 들어보셨는데 그런 증거는 전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뇌피셜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증거요? 어떤 증거냐면은 아니.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많이 살 것 같죠. 예. 그 일가불주택은 들어가죠. 반대예요. 반대죠, 당연히. 네. 집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걸 멈춰요. 네. 예. 집값이 오르면 사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집값이 싸지면 사람이 집을 안 사요. 오르면 집을 사요. 이거 되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아까 저 안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포인트도 예. 야 다주택자는 그래도 좀 줄어들거나 예. 억제해야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 집값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집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건설업자는 계속 집을 짓고 분양을 하고 하면서 공급이 늘어나는데 이 집값이 이렇게 되는 순간 실수요자는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하나도 안 사고 예. 겁이 사야 될 사람이 나니까. 나니까. 예. 돈 좀 있는 분들이 그래 뭐 집은 쌀 때 사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둘씩 사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 덕분에 집값이 안정이 되는 거지 절대 다주택하지 마 이러면 집값이 오를 때는 절대 다주택하지 마가 나름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 네. 집값이 오르면 그럼 꺾일 거 아니겠어요? 됐어 이제 너 다주택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공급이 안 되고 집값이 오르고 뭐 그런 그래서 가장 뭐냐면- 건강한 사회는 사실 1주택자가 많은 게 가장 건강해요. 예. 무주택자가 많은 건 안 좋은 사회예요. 예. 다주택자가 많은 것도 안 좋은 사회예요. 1주택자가 가장 우리나라의 건강한 사회인데 문제는 뭐냐면 무주택자 여태까지 물론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샀어라는 것도 맞는데 그다음에 그게 상대적으로 약간 상대적인 이제 그 가치에 또 관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우선 자동차부터 사야 돼. 어떤 사람은 일단 내가 돈을 소비를 하고 인간답게 사는데 좀 소비를 하고
남는 돈 있으면은 예. 한 집값이 한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면 하나 살까? 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사람은 1주택자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5천만 원, 강남 집값이 5천만 원일 때 그 사람 산다고 했으니까 강남 집값 5천만 원까지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집값 안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인데, 예. 자 집값 안정이라는 정의를 갖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집값 안정이라는 게 뭔가? 무주택자한테 집값 안정은 뭐예요? 집이 떨어지는 거죠. 집 떨어져. 자기가 사기 직전까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가 산 다음부터 떨어지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렇죠. 안 사죠. 네. 내가 비싸가지고 막 5억을 갖다 내가 정말 평생 모은 돈 5억을 갖다 다 투자 샀어. 내가 산 다음부터 떨어지는 걸 확실해. 그러면 안 사죠. 그 사람이 원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 5억이어도 한 3억까지 떨어졌다가 내가 사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쭉쭉 올라가지고 10억이 되는 게 가장 그 사람한테 좋은 시나리오예요. 예. 그 사람한테 무주택자한테 집값 안정이라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내가 사기 전까지만 오르지 않는 거예요. 1주택자한테 집값 안정이라는 건 뭐 어떤 의미일까요? 1주택자한테는 갈아타기 할 거. 예.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으로 가고 싶어요. 내가 이제 분당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분당 살고 있는데 강남으로 이제 이사를 가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강남 집값 오르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분당 집값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이 줄어들고 이거 팔고 가면 한 2, 3억만 하면 갈 수 있게. 예. 그게 집값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집값 안정이 왜 집을 못 잡냐 하면은요. 집값을 왜 못 잡냐 하면은 네. 바로 그거예요. 집값 안정이라는 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인플레이션 정도면은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오르면 되지 않느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그럼 이렇게까지 오른 거에서 그걸 용인하고 거기서 더 오르란 말이야 물가 저 상승률만큼 더 오르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거품인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달라요. 예. 그래서 잡을 수가 없고 자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예. 자 그러면 집값 오르면은 집 없는 사람만 그분 막 욕을 했을까요? 아니죠. 집 있는 사람도 욕을 했어요. 예. 이 부동산 문제는 집값이 올라도 모든 사람이 욕을 하는 거고요. 집값이 떨어져도 모든 사람이 욕을 하는 게 바로 부동산 문제예요.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조언할 처지는 아니어도 예.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언하면 이 조언은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도 했어요. 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건 뭐 본인들이 안 받아들여가지고 정권 바뀐 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되지도 못할 목표를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집값 안정. 그게 뭐예요? 집값이 그러니까 현재보다 떨어뜨릴 것 같다.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집값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걸 시장에 맡기면은 나중에 발뺌을 할 거 있거든요, 본인이. 근데 그래도 집값 안정이는 네. 물론 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건 다르겠으나 예. 2%가 얘기했듯이 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곡선을 네. 정책적인 목표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르고 이게 떨어지면 GDP도 떨어지니까 나라도 난리 나잖아요. 그쵸. 기재부가 네. 벌써 난리 나요. 네. 떨어지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싫어. 누구도 싫어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안 사기 때문에 그것도 집이 큰일이야. 공급이 그러니까- 안 돼서 이 공급 안 되는 이 시간 때문에 나중에 엄청 많이 경제적인 올라가는 측면에서 보면은 완만하게 오르는 물가 거. 상승률만큼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거죠. 무주택자한테 한번 그 얘기를 해보세요. 몰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올린 걸 다 용인하고 거기서 플러스 지금 이제 4.1%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4.1%. 물가 더 오른대잖아요 요즘. 4.1%더 오르란 말이에요. 네. 그 말이 돼요, 막 그런 몰매 맞죠. 그러니까 집값이 앞으로 더 올라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예.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집값 오르던 떨어지던 그거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할 건 뭐냐면은 계속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예, 우리 역시 제야의 고수님이 예. 나오시니까 야, 진짜 뜨거운데 네. 공급의 문제는 사실 맞는 말이에요. 너무 네. 진짜 명쾌한 답이잖아요. 그쵸. 근데 공급의 문제가 사실 어려운 점이 그렇죠. 사람들은 서울에 제일 사랑하면 많고 수도권 서울에 살고 싶어 해요. 네. 직장도 가깝고 네. 근데 서울에 살고 싶은데 어. 서울에 있는 땅 지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 서울에 공급을 많이 하려면 네. 2%가 맨날 얘기했듯이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재건축을 하는 순간 집값이 더 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계속 공급하게 되면 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 되겠으나 네. 초반에 확 뛰는 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유동성이 풀려서 막 올라가는데 네. 재건축 막 했을 때 확 올라가는 게 이제 네. 너무 겁나는 거죠. 예. 사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왜 막
대출이 쥐어짜고 좀 이상한 방법들을 왜 많이 했느냐. 공급을 늘리기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들거든요. 네. 물론 제가 디펜스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니 디펜스가 아니라 그 말이 맞아요. 예. 지금 핵심을 찌르셨는데 그러니까 셔츠가 파란색이야. 핵심을 찌르셨는데 파란색이야. 거기서 보면 저는 까만색이에요. 네, 거기서 보면은 예. 그 저기 뭐야 그래서 재건축을 예.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제 그 양질의 주택이잖아요. 맞아요. 양질의 주택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그거는 새 아파트 올라가는 거는 정부에서 용인을 하는데 낡은 아파트 올라가는 거는 용인을 못 한다는 거죠. 재건축이 올라가는 거는 그게. 근데 그걸 풀지 않으면은 새 아파트 올라가는 걸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딜레마예요, 맞아요. 예,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건 제일 요새 비싼 데는 어디예요? 반포잖아요. 예, 반포 가지고 뭐 아리팍 같은 경우는 뭐 평당 1억이 넘고 뭐 얼마가 됐네 해서 거의 뭐 스포츠 중계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예. 지금 현재 아이러니하게 제가 뭐 진보 정권 뭐 까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지금 서울의 보수 정권이잖아요. 예. 그분이 맡았는데 저기 서초구는 거기서 보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지 않았잖아요. 제가 서초구 계신 분들 저 돌 던지지 마세요. 저 묵자고 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정부의 모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왜 안 묵냐면은 거기는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그쪽에서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이미 개발이 재건축 대부분 했기 때문에 새로 재건축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묶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 아파트의 그 집값 상승 용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낡은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할 아파트는 묶겠다는 건데 네. 묶으면 재건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논리로 정치권의 논리가 아하. 지난 10수년간 계속됐기 때문에 네.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서울의 새 아파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찬스를 놓친 거예요. 그게 박원순 시장 또는 그 이전에 오세훈 시장 때부터 누적된 겁니다. 누적된 결과다. 예,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서울의 그 저기 공급이 줄었던 건 2012년부터 줄었거든요. 예. 그럼 2012년도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분 나쁜 사람인가? 그거 아니에요. 2012년에 그 공급이 줄었다는 거는 입주가 줄었다는 건 그 전에 허가가 안 났던 거니까 현 오세훈 시장이 전임 오세훈 시장의 네.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의 논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2012년에 입주가 적은 건 2008년, 2009년에 분양을 안 해서 그런데 2008년, 2009년은 서브프라임 때문에 2012년만 줄은 게 아니라 2012년, 13년, 14년, 15년 계속 다 줄었어요. 계속 줄었어요. 2012년부터. 부터. 2012년만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열기를 식혀서 네. 광고 잠깐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이고 형님, 주민등록증 사진을 갤러리에 저장하시면 위험하죠. 이렇게 중요한 건 퀀텀 3로 안전하게 지키셔야 된다고요. 퀀텀 3? 네, 갤럭시 퀀텀 3는 양자 암호 칩셋 탑재로 이 강력한 보안을 자랑한 핸드폰이라고요. 자, 여기 위에 자물쇠 모양 보이시죠? 이게 지금 보안이 잘 되고 있는 휴대폰이란 증거입니다. 야, 이거 좋은데 게다가 은행 어플에 로그인, 결제, 송금, 개인정보 이게 다 보호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생활 속 안심에 안심을 더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카메라는 무려 1억 800만 초고화소인걸요. 이 좋은 걸 왜 이제 알려줘? 나 지금 빨리 SKT 매장 가서 이거 사야 되겠다. 3%도 반한 갤럭시 퀀텀 3 지금 바로 SKT에서 만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함께 중소기업의 거래 안전망 매출채권 팩토링을 시작합니다. 설립 후 3년이 지난 중소기업이라면 비대면 심사를 통해 매출채권을 최대 4.5% 내외의 할인율로 매입해드립니다. 판매 기업에게는 자금 회수 기간의 단축과 거래처의 부도 걱정을 덜어드리고 구매 기업에게는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이 매출채권 팩토링 이용 기회를 드립니다. 상세한 신청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5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운데 무슨 곰이 이렇게 말을 잘해. 얼음곰이네 얼음곰. 마늘하고 쑥을 좀 많이 먹었더니 과다 복용했더니 윤석열 얘기로 시간이 없어서 예, 질문이 정부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예. 그리고 그게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냐 그 질문이었는데 네.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어가 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보면은 그동안의 규제 완화 이제 얘기도 많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급에서 재건축 또 일기 신도시 뭐 재건축을 해준다 그런 말이 많아가지고 시장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 건 높은데 근데 이제 우리 역사를 도되돌려 가지고 MB 정부 때 MB 때도 그때 정동영 후보한테 500만 차로 일방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때도 이슈가 부동산이었어요. 이제 그 기억하시는 분 모르겠지만 그때 부동산 때문에 이제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500만 차로 이겼거든요. 근데 그 MB 정부 들어와서 과연 그걸 갖다가 풀어줬느냐 하면 많은 부분이 풀지를 못했습니다. 똑같은 이제 그 정치적 논리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거 그걸 하면서 이제 집값을 잡았죠. 그래서 사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는 공급이에요. 어쨌든 공급이다. 공급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을 하려면은 어느 순간 아픔을 거쳐도 돼요. 그러니까 예방 주사를 맞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따끔하고 처음에는 열도 나고 그럴 수가 있죠. 백신을 맞은 것처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를 용인하게 되면 당연히 신축과 구축가의 가격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낡은 아파트가 신축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거 올라가는 것 같아 용인 못해? 그러면 새로운 신축이 서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신축은 계속 날개 달아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풀어야 되는 거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푸는 거예요. 국민들이 푸는 거예요? 네. 이 정부 특히 정치인들은 그 여론을 먹고 살거든요. 여론을 먹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실 보면 막 조급증이 있거든요.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 금방 집값 잡을 거야. 금방 뭐 세상 좋아질 거야. 그렇게 이 부동산 문제를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었으면 지난 30년간에 왜 이렇게 못 잡았을까요? 지난 30년간에 했던 사람들은 다 바보들이고 새로 이제 정부를 맡을 분들은 아주 좀 하늘이 내리는 귀인들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라는 게 정치, 경제, 사회, 사람의 심리 온갖 거가 이제 엮여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걸 단기간에 풀 수는 없고요. 단기간에 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문제가 더 커요. 부작용이 생긴다. 문재인 정부가 일을 못 하려고 끄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어요. 노력한 결과 이렇게 시장을 망쳐놨잖아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게 꼬이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그걸 꼬이는 거죠. 요즘 기사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수위가 꾸려졌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는 좀 많이 다른. 예를 들면 재건축도 뭐 완화해준다. 안전진단도 그냥 대충 넘어가게 해준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공약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들 보면 좀 이렇게 좀 다르죠? 조금 이렇게 결이 다르죠. 야 잠깐 내가 꼭 그랬니?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당연한 거고요. 일기 신도시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처음에는 빨리 해결한다고 그랬어. 처음 빨리 일기 신도시 재건축 한다고 그랬다가 중장기로 했다고 그랬다. 막 뭐라 그러니까 또 아닙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 화들짝 놀라서.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사실 규제 완화를 하려고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됐는데 막상 그거 하는 게 또 이제 걱정이 막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집값이 오르는 걸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도 잡고 동시에 공급도 막 느리고 부동산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겠다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후가 있어요. 선후가. 그러니까 지금 집값은 당장은 못 잡더라도 장기적으로 5년, 6년 그걸 집값을 잡으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잡아야 돼. 그다음에 공급도 느리고 앞으로도 계속 느려야 돼.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값을 잡은 것처럼 보여주려고 했던 게 바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의 정책적인 실패했던 게 그게 원인인 거예요. 당장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조급하잖아요. 빨리 뭔가를 보여줘. 너들 새 정부라며 뭔가를 보여줘. 근데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면은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 정부 현재 아직은 뭐 발표가 정확하게 발표를 안 나서 뭐 그 안에서도 이제 뭐 티격태격 하겠죠. 티격태격 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현재 문재인 정부 제2의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그 늪에 빠지는 거죠. 거기서 보면.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뚝심 있게 지금 현재는 욕을 먹지만 이러한 마일스톤 가게 되면 집값은 잡힐 거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게 설득력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뭐랄까 가수요는 옛날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네. 박이곰님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의 발표가 약간 옥신각신하긴 하는데 결국 네. 이제 발표할 거잖아요. 네. 근데 발표하는데 예전 공약했던 대로 어쨌든 약간 규제를 완화해주는 쪽으로 한다. 네. 지금 정부와는 다르게 네. 그런 식으로 나면 예.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걸로 예상된가? 많이 오를 걸로 예상하면 돼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주택자한테 아까 이제 다주택의 중과세 있잖아요. 예. 그걸 없애요. 한시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게 이제 1년 정도 없앤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종부세 인하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인하안이 되고 있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해주더라도 조금밖에 안 낮춰질 것 같아요. 다주택자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나는 지금 종부세 낼 돈이 적어. 계속 이거 1년에 뭐 몇 천만 원 또는 뭐 심해서는 1억 이상 내야 될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집값은 안 올 것 같아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서둘러 이제 매물을 내놓을 수가 있으니까 예.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 중과세는 뭐 한시적으로 풀어준 건 그 방향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정치적인 잣대를 갖다가 주면 야 그러면 투기꾼들 다주택 투기꾼들 퇴로를 갖다 확보해 주란 말이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또 이제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희생을 해야 돼요. 예. 뭔가를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희생이 필요하다. 예. 그런데 일단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그 정책은 좋아요. 그와 동시에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기 쉽게 해서 무주택자한테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던가 예. 또는 1주택자 이제 갈아타게 하는 사람한테 취득세를 아주 낮춰준다던가 뭐 이런 정책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 정책 효과는 좀 크죠.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이제 장기적으로 공급 플랜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문제는 그다음 조금 더 이제 급하지가 않은데 일기 신도시는 이제 30년 된 거거든요. 예. 재건축을 이제 일기 신도시도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만 잡으면 되는 거지. 당장 이제 내년부터 거기는 거 일기 신도시 전부 다 부시고 다 새로 져? 그건 아니에요. 거기다 500% 용적률에 그것도 아니고. 모든 단지가 500%갈 수도 없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프라가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 도로라든가 예. 학교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보면은 기존에 이제 보통 현재 그 분당이 이제 184고 일산은 예. 그보다 조금 낮고 그다음에 이제 평촌이나 삼본이나 중동은 200% 넘거든요. 예. 용적률이. 그렇게 되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보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도시 인프라가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용적률을 2배로 하게 되면은 가구 수가 2배로 늘어나는데 예. 그러면 학교나 도로나 이게 버텨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선택적으로 조금 높여준데 500%라는 건 상징적이니까 뭐 하나나 두 개 단지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이제 선호가 있으니까 이제 일단은 재건축을 풀어주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예. 이제 예. 일기 신도시 문제는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안전진단 30년이 무조건 해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그 가점을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 구조 안정성보다 이제 주민들의 의사를 더 많이 쳐줬거든요.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주민의 의사보다는 그 건물의 안정성의 가점이 굉장히 많아서 예. 안전진단 통과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전으로 이제 돌아갈 수는 있어도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 그거는 그 정책은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왜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한 바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해한 바는 지금 재건축을 해야 하는 아파트 물량이 지금은 별로 뭐 없는 것 같지만 그 아파트가 지어진 역사와 함께 그 물량을 보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재건축 할 수 있는 분들 합의되는 분들은 빨리 해야. 순차적으로 그래야 또 그분들이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있고 그래야 또 여기서 재건축할 때 거기 가서 얼른 이사도 좀 가고 그러지. 30년 넘은 아파트들은 둔촌주공처럼 싸우고만 있고 주민들끼리 합의 안 되고 좀 빨리 하고 싶은 데는 너무 이르다내로 안 해주면 후반전 25분에 가서 다 한꺼번에 어떻게 재건축을 합니까? 그러니 합의되는 데는 30년만 됐으면 알아서 빨리 해. 지금 이거 비상이야 비상.
그래서 해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 합의라는 게 사실 보면은 합의라는 게 이제 주민 간의 합의도 있지만은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수익을 못 내게 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당장 돈 벌겠다는데 안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재초안도 있고요.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것도 예.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 그보단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과도한 기부 체납 요구 이런 예.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재건축에서 수익을 못 내게 만들겠다는 게 예. 그 동안에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도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그 약간 대못을 좀 뽑아내면은 그건 자동적으로 안 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순서를 좀 정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오늘 결론은 네. 뭐 윤석열 정부도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좀 다른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네. 그게 방향은 뭐 집값을 안정시키거나 뭔가 공급을 늘리는데 어울리는 것 같으나 네. 그 역시 국민들이 야 근데 왜 집값 왜 올라?라고 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꾸 뒤로 물러서고 그럴 가능성도 꽤 높아서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 때도 뭐 별로 특별히 지난 정부 그러니까 현재 정부죠. 그렇죠. 와 별로 다를 바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보면은 기사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뭐 정부 했더니 뭐 그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 예.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현재 보면은 집값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이만큼 올랐다가 쭉 떨어졌다가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는데 그 바닥 시점이 대선 시점이 아니에요. 그 전에 찍었어요. 2월 달에 찍었어요. 예. 2월 달 찍고 했는데 그럼 2월이면은 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될 줄 다 알았을까요? 아니죠. 거의 막판에까지 지금 모르고 예. 좀 아슬아슬하게 그것도 그 저기 대선 그 선거 집계하는 날도 지금 누가 되는지 모를 정도로 아슬아슬했는데 2월 달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닥을 친 거죠. 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바닥을 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분당 같은 경우도 요새 뭐 분당이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당이 무슨 전에 상승률에 비해서 몇 배가 올랐다는 등 분당을 언제 바닥 쳤냐면 1월 중순에 바닥을 쳤어요. 그거는 이제 제 자료가 있긴 하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KB 국민은행에서 본인 이제 궁금하신 분은 KB 국민은행에 들어가면 그 자료가 다 나오니까 예. 그거 갖고 쭉 보시면은 거기서 1월 중순에 바닥을 치고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 그거 된 걸 갖다가 그럼 왜 그런 기사는 누가 내느냐? 두 종류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부동산은 굉장히 사실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배 아프다 할까? 약간 이제 조금 이렇게 비판적으로 표시된 거 보면 자 봐라. 윤석열 대통령 이거 뽑더니 꼴 좋다라는 뉘앙스에서 그런 기사를 내는 거고요. 반대로 정반대 측에서 보면은 봐라. 지금부터 집값 오를 거니까 너도 빨리 집값 사라라는 식으로 거죠. 근데 결과는 기사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팩트를 하게 되면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 거짓말입니다. 아직은 거의 바닥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 통계 보실 때 보통 뭐 오늘도 이제 목요일이니까 보통 이제 목요일 날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데이터 발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KB 국민은행 금요일 날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걸 보게 되면 뭐 지난주에 비해서 뭐 강남구는 얼마 올랐고 서초구는 얼마 올랐고 용산구는 얼마 이렇게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오르는 게 0.0 얼마 단위로 나온다고요. 0.1%보다 적게 오른 거는 침체예요, 침체. 0.1%씩 오르게 되면은 1년에 52주잖아요. 예. 52주인데 설날하고 그다음에 추석날은 그걸 갖다 집계하지 않으니까 50주예요, 1년에. 한 6%, 0.1%씩 오른다 그러면은 1년에 정확하게 5% 오르는 거예요. 예. 작년도에는 20% 더 올랐어요. 5% 정도면 적정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1% 이하로 오른다라는 거는 침체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0.001%였다가 0.002%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장난하나?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어떻게 보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집값을 띄우려는 여론몰이고요. 예. 한쪽에서는 이제 윤석열 그 후보를 아직은 당선자를 약간 이제 폄하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근데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재밌는 거. 지금 뭐 아직 뭐 변동성이 많긴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그러면 아기범님이 보시기에 네. 제야의 고수가 보시기에 네. 제야라고 하는 게 맞나? 하여튼 고수가 보시기에 네.
지금은 그럼 부동산 사야 될 시기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켜봐야 될 시기입니까? 다주택자는 팔아야죠. 다주택자는 정부에서 세금 혜택 주면은 팔아야 돼요. 네. 예, 왜냐면은 양도세 낮춰주고 기회를 줬을 때. 예, 기회를 줄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거 낮춰주면 나중에 또 낮춰주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기회 줄 때 팔고 자기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동안에 못 팔았던 거 팔고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무주택자는 사야죠. 지금 근데 지금 이 가격에도 사야 돼요? 예. 왜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많이 오른 것 물론 같던데. 집이 집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다르지만 네. 사실 야 이 가격에 살 사람이면 벌써 다 샀지. 그래, 그렇죠.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누가 살 사람이 남았겠냐 하는 말도 설득력 있게 들리고. 맞아요. 지금까지 근데 뭐 그 얘기가 예.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어요. 2000년대 이제 초반에 제가 이제 미치겠다. 약간 아기곰이라는 걸 필명하고 활동하게 2002년도로 했잖아요. 예. 2003년도에 예. 어떤 사람이 저기 아파트를 팔았어요. 예. 실제로 있던 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 사람이 판 이유는 뭐냐면은 더 이상 강남집 가면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수학적 공식 우리나라 인구 경제성장 이런 것도 막 해주고 증명을 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떻게 증명했냐면 강남은 절대 평당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자신의 공식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면 강남 집값은 30평대가 3억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억 넘어간 거는 우리나라 경제상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때 3억에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배. 10배예요, 10배. 그러니까 이 집값이 싸다는 비싸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던 거고요. 제가 예. 재미난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비춰주세요. 자, 집값이 이게 이제 KB 국민은행에서 그 IMF 직전부터 했던 네. 걸 주고 쭉 제가 예. 이제 그 정리를 한 거거든요. 집값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한 5년에 한 번씩은 집값이 떨어져요. 예. 집값이 떨어지는데 보통 떨어질 때 보면은 뭐 2.7%, IMF 때만 15.1% 떨어지고요. 예. 1.9 떨어지고 2.7, 뭐 1.3, 1.0 떨어져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죠.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가네. 우리가 집값이 50이었다가 100 갔다가 50이었다가 100 갔다가 50이었다가 100 갔다 하면 얼마나 투자하기가 좋을까요? 100일 때 무조건 팔고 50대 무조건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집값이 50이었다가 100 갔다가 90 갔다가 140 갔다가 뭐 130 갔다가 170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타임머신을 탔어. 타임머신을 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국제금융위 직전으로 갔어요. 예. 우리가 이제 하락론자 여기 3% TV 가끔 그런 분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IMF 전에 음마가 뭐 11억이었는데 뭐 국제금융위 때 그 음마가 11억이었는데 그게 8억까지 떨어져가지고 뭐 30%가 떨어지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 오케이. 어떤 사람이 정말 이제 그 하락론자 입장에서 멍청한 사람이 예. 11억에 그 집을 안 팔았어요. 지금 얼마인데? 28억이에요. 왜 8억에서 28억 오른 거는 왜 생각을 안 하고 11억에서 8억 떨어진 그것만 얘기를 할까요? 그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은 오르고 떨어지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아무 집을 산다고 그게 앞으로 내일부터 그래 네, 올라간다. 많이 기다렸다 내일부터 쫙 오르지는 않아요. 네. 산 순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기다리면 올라갔다 올랐다 그러는데 이걸 쭉 연결하면 이제 돈같이 하락만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하락률에 비해서 상승률이 엄청 크기 때문에 요거 갖다가 요 하락을 갖다가 버티지 못해 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제가 다주택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면 가장 좋은 거는 1주택자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예. 무주택자도 좋은 게 아니에요. 다주택자도 좋은 게 아니고요. 선진국은 무주택자를 굉장히 불리하게 하는 정책을 많이 써요.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무주택자예요. 집을 웬만하면 한 채씩은 사도록 하는 그렇죠. 정책이요. 집을 사게 되면은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줘요. 거기서 보면은 재산세, 소득세에서 다 까줘요. 예. 소득 공제를 해줘요. 예. 소득세, 세액 공제가 아니라 이제 소득 공제죠. 재산세도 해주고 그다음에 모기지 이자도 해주고 론 이자들. 예. 다 해줘요. 예. 그게 얼마든 상관없이 뭐 3천만 원 한도 그게 아니라 얼마든 상관없이 다 해줘요. 제일 세금 많이 내는 사람 고액 연봉자인데 무주택자. 집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금 폭탄 맞아요 미국에서는. 그 왜 그럴까요? 거기서 뭐 미국 사람들은 와 그 지네들이 그 바이든 집이 많은가 봐, 뭐 트럼프 집이 많은가 봐, 오바마 집이 많은가 봐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1주택자가 미국 경제를 이제 그 벼트는 근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본인이 무주택자다 이거 갖다가 이제 뭐 떨어지면 사가지고 오르면 팔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주택은 그냥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재테크 더 필요해 그럼 주식을 하시든지 거기서 보면은 뭐 거기서 그러네.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논리는 맞으나 그거 뭐 지금까지 옳은 논리가 특별하게 더 달라질 게 없으니까 논리는 맞으나 저는 이 가격에서 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집값은 물려받은 재산이 있지 않는 한 꽤 높은 고소득자들도 월급을 모아서는 살 수 없는 가격이에요. 한 방에 살라 그래서 그래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될까? 뭐 이런 그 대부분 보면은 집값을 갖다가 이제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자기 회사 다니면 강남에 집 있는 게 좋죠. 거기다 목표를 맞추는 거예요. 목표를 맞춰가지고 거기서 보면 야 강남 집이 얼마라는데 뭐 30억이라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내 연봉은 뭐 이제 1억 그러면 사실 보면 샐러리맨에서 높은 거잖아요. 그 1억인데 그러면 내가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쉬고 30년 모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이제 출발이 잘못된 거죠. 그 미국 사람들은 집값이 싼가요? 미국도 집값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집값 만만치 않고 그럼 미국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사요? 모기지. 모기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집이 그럼 모기지를 사게 되면 모기지 끼고 사게 되면 내 거야? 은행 건지? 은행 거 맞아요. 근데 그걸 갚아 나가는데 어떻게 갚아냐? 30년에 걸쳐서 갚아 나가요. 그러니까 미국은 현금 주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 얘기만 하나? 아니 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영국, 독일 다 마찬가지예요. 집값을 한 방에 살 수 있을 정도로 젊은 사람이 한 방에 살 수 있을 정도로 집값이 싼 동네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아프리카도. 그런 동네는 없습니다. 어차피 모기지를 해야 된다. 어차피 모기지로 해가지고 자기가 평생을 거쳐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이렇게 눈을 높게 가져선 거예요. 내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거 외곽 지역고 작은 거. 그 외곽 지역이 좋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곽 지역은 이제 좀 떨어지죠. 근데 그거라도 할 수 없으니까 사가지고 더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라톤 하시 조금씩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한 방에 인생 역전하겠다. 그거는 제가 지금 한 방을 노리잖아요. 한 방에 신의 한복판. 그래서 집을 못 사고 있어. 다들 둔촌주공을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좀 어떻게 할 거야? 나 둔촌주공이라도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많이 질문 받으시긴 거겠지만 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싼 아파트는 제 손에는 아니 없고요. 실제로 제 뭐 현재 갖고 있는 돈하고 대출 나오는 거 해보면 서울에서 찾으려고 하면 빌라들 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좀 오래된 아파트들 근데 그런 것들은 잘 안 오른다고 그러고 살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그런 분들은 알겠어요. 오늘 또 아기검님께서 앞으로도 집값이 내리는 것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믿는데 그런 거라도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재테크 방법을 찾아서 그거 오르는 만큼은 나는 좀 같이 올라갈 수 있어가 맞습니까? 본인이 잘 팔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나는 굉장히 주식의 고수야. 그래가지고 나는 연간 20% 수익을 거둬왔어. 그게 20%가 작년부터 거두었어, 재작년부터 거두었어. 그거는 뻥이고요. 그거는 뭐냐면 그거 20%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나 사도 막 올랐는데 그거 말고 지난 10년간을 했더니 막 하락 끼고 이제 했으니. 특히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올해 내가 수익을 제법 많이 냈어. 그러면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내가 탤런트가 있어. 본인이 주식주에 탤런트 있어. 그러면 더 해도 돼요. 그걸로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탤런트가 없거든요. 다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투자하면 벌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거지. 그런 탤런트가 없기 때문에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하락 이렇게 역사 보면 폭망한 적이 없잖아요. 폭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사놓고 그냥 꾸준히 이제 갚아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아무거나 사나 그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르는 게 있고 안 오르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문재인 정권 때 70% 이상 오르는 지역이 7개가 있고 떨어진 지역이 4개가 오히려 떨어진 4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이 계속 오르고 계속 떨어지냐? 그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다만 내가 몇백만 원 갖고 주식 투자할 때도 막 공부하잖아요. 유튜브 찾아보고 그다음에 뭐 대차 대표도 보고 막 공부하잖아요. 그건데 이건 수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공부를 안 하시면 좀 곤란하죠. 시간 관계상 네. 다주택자를 칭찬하지 않으면 양극화는 벌어진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분위기상 다주택자가 칭찬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맞아요. 그럼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렇죠. 조금 전에 제 질문은 양극화라는 건 비싼 집은 비싸지고 안 비싼 집은 잘 안 오른다는 뜻인데 그렇죠. 제 돈으로는 잘 안 오를 것 같은 집밖에는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집을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 양극화 벌어진다고 하면서 그럼 근데 싼 집이라도 사야 되나요?라고 하면 그거라도 사세요라고 하는 말은 서로 충돌하잖아요. 아니요. 사고 나서 몇 년 후에 갈아타기 계속 해야죠. 갈아타기 해야죠. 많이 안 올라서 그렇지 그래도 오르긴 오를 거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저가 주택도 다 올랐어요. 고가 주택도 다 오르는데 고가 주택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지 저가 주택이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다 올랐어요. 근데 그거 다 내가 그러면 3억 원이 있으면 집을 사겠다 그러죠. 은행에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모으는 동안에 집값은 더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는 대로 사고 그다음에 나중에 더 추가로 더 모아서 이거랑 같이 합하지 이런 식으로 갈아타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아파트가 좋아요. 가능한 아파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좋아하거든요. 예. 나는 아파트가 싫어. 거기 닭장 같고 층간 소음이야라고 하지만 그건 본인만 그런 거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그 상승률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쭉 보든 뭐 30년을 보든 20년, 10년 보든 그 상승률에 비해서 적어도 2배, 많으면 3배 정도까지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이런 방송하면서 제일 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그동안에 잘 기다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폭락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러분 갖고 있는 조그만 현금 갖고 좋은 주택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걸 모두 주실 수 있습니다. 주축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헛된 희망을 드는 거고 그러니까 귀 속에다가 그냥 내 귀에 사탄인 거예요. 내 귀에 캔디가 아니라 내 귀에 사탄인 거예요. 거기서. 경제는 굉장히 냉정하고요. 감정이 없고 돈은 냉혹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좀 그런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의 그 논리에 좀 더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야, 오늘 뜨거웠네요. 아기곰님 역시 진짜 뜨겁습니다. 네. 아기곰님이었습니다.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가 없네. 또 저희가 시간 나시는 시간 또 잘 잡아서 한번 또 적당할 때 모셔서 또 들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 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